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연의 사회를 맡게 된 흥사단 뉴욕지부 박성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첫 행사, 저희 흥사단 뉴욕지부 통일운동팀의 첫 시작에 우리 김누리 교수님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그만큼 기대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 한국 흥사단 본부 이사장이신 박만규 이사님을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지부 단원님들, 정광채 선배님, 우리 장문국 지부장님, 그리고 박성윤 단원님 다들 반갑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연을 해주신 김누리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사족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좋은 세상, 뭐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다 꿈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실은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서 저희는 요즘 불평등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반도가 이제 분단돼 있다는 현실, 이런 그 현실에서 좀 큰 변화가 필요하다. 뭐 예전에는 혁신, 뭐 개혁 이런 말도 많이 썼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전환이라는 말이 또 많이 쓰이더라고요. 때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좋은 세상을 향해서 큰 변화,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아주 분석적이면서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 가운데 우리 김누리 교수님 정말 늘 귀하고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오늘의 그 과제만은 아니고 이런 현실을 뭐 내다보셨다고 할까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자유, 평등,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신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계셨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저희 흥사단을 창립하신 보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뚝 서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의 분이시지만 다 아시듯이 도산 선생님께서는 처음에는 자본주의 공화국의 한국을 꿈꾸셨습니다. 청년기에는. 그런데 민족운동 과정에서 사상이 더 무르익고 세계 정세를 살피시면서 대전환을 가져오셨지요. 그래서 대공주의 공화국이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갈 미래 비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벌써 1920년대 중엽에 하셨어요. 대공주의라는 용어로 표현하신 미래 한국의 모습, 그것이 이제 우리 최근에는 김누리 교수님께서 앞장서서 설파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에 나아갈 길과 저는 큰 방향에서 딱 일치하고 있다. 100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방향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꿈꾸셨던 대공주의 공화국, 우리 김누리 교수께서 앞장서서 주창하고 계시는 한국 사회 대전환의 길, 여기에 우리 흥사단 단우들도 적극 공감하고 동참하고 있다. 오늘도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듭 오늘 김누리 교수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마련하신 우리 흥사단 뉴욕 지부 단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모임이 뜻깊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8년 있으면서 그때 가장 애국자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를 떠나 있으니까 그때 더 관심도 많이 생기고 또 마음으로 우리 조국을 좀 그리워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줌으로 멀리 계신 여러분들과 강연하는 건 처음은 아니고요. 요 전에 작년에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는 민주평통 영국 지부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통일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줌의 위력을 정말 톡톡히 느꼈어요. 톡톡히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줌 주소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줌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쓰임새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오늘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멀리서 오히려 보기 때문에 더 잘 볼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한국의 현실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에 너무 집착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더 염려가 크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정말 중요한 대선을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대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이 갖는 의미가 뭔가요? 이 대선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 대선이에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대선입니다. 1919년에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보면 지난 100년 동안의 세월이 있었고요. 이번 대선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 대선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미래 세계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돈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얼마 주겠다, 얼마 주겠다. 무슨 국민들이 거짓입니까? 정말로 지금 대선 상황을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가진 그러한 후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조국의 현실을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웅크타드라고 아시죠? UN 기관이죠. 여기서 웅크타드 역사상 처음으로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새롭게 분류한 첫 번째 케이스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공인된 거죠. 그래서 G7에도 지금 초대를 받고 경제 규모나 또 수출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대선은 사실은 선진국 대한민국이 치르는 첫 대선입니다.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이 치르는 첫 대선이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정말로 이게 과연 선진국다운 선거인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은 여러분들도 겪고 계시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예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아까 박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문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문명의 대전환. 어찌 보면 물질 문명은 끝났어요. 이제는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전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러한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선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후보들의 역량 부족에서만 생긴 것은 아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지정학적 상황, 무엇보다도 분단 체제, 냉전 체제 속에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한국인의 여러 측면을 왜곡시켰고요. 그것이 한국 사회를 왜곡시켰고, 그것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회를 읽는 인식, 방식을 왜곡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현실과 조금 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에서 이 통일의 문제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죠. 지금 불평등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교육 문제, 복지 문제, 노동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통일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통일 문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 문제예요. 근원 문제. 이것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국에서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할게요. 아까 저를 과분하게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통일 문제를 왜 문학을 하는 자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귄터 그라스라고 하는 독일 소설가지요.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게 한 3, 4년 됐어요. 199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러니까 현대 독일 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귄터 그라스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 귄터 그라스라는 작가가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통일에 반대한 인물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독일 사회에서 지식인들의 통일에 대한 입장, 특히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 이것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작가인 귄터 그라스와 철학자인 유르겐 하버마스라는 철학자입니다. 독일의 지식인을 대표하는 이 두 인물이 통일에 강하게 반대하는 걸 보고 저는 또 한국인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독일의 특히 지식인들의 통일에 대한 관점, 이것을 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국의 학술지나 그런 시사 잡지에 좀 투고하게 됐고요. 기고하게 됐고요. 그걸 하나의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꾸준히 이 통일 문제를 좀 연구해 왔고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연구재단이라고 하는 학술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4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제가 연구단을 이끌고 통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10년 정도 집중적으로 독일 통일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책을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그때 이제 연구재단에서 했던 연구가 책으로 나온 건데요. 저희가 주로 연구한 것은 통일 독일의 사회문화 갈등입니다. 사회문화 갈등.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사회문화 갈등이 굉장히 극심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통일 이후에 사회문화 갈등은 점진적으로 완화되리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죠. 그런데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첨예해졌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추적하는 그러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가 요 머릿속의 장벽, 그 다음에 요것은 변화를 통한 접근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독일 통일 주역들이 독일 통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연구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통일 이야기라고 동독 주민들이 평범한 동독 주민들에게 통일은 무엇인가? 평범한 동독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인터뷰집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세 권의 책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된 이후에도 틀림없이 엄청난 사회적, 문화적인 갈등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왜 그런 갈등이 생겼고 그런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또 미리 준비하는데 미리 대비하는데 상당히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한 게 문화 변동입니다. 통일 이후에 독일 사회의 문화 영역은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을 또 2년 동안 연구를 했고요. 그 연구 결과물을 이렇게 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로 한 6권의 책을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해서 묶어냈고요. 그런 과정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일정한 전문성을 좀 갖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기를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 부모님이 전부 다 함경도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저 경흥, 저 아오지 아시죠? 아오지 탄광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제일 꼭대기죠. 그 지역을 경흥이라고 한답니다. 경흥. 저희 아버님이 경흥 출신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경성 출신이에요. 함경북도 경성. 우리가 함경도 할 때 함흥경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제 무의식 속에 이런 북한에서 내려온 그러한 분단을 좀 쓰라리게 겪은 그런 부모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통일 연구를 이렇게 길게 한 데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저를 좀 소개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부터 3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왜 통일이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첫 번째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독일 통일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독일 통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독일 통일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독일 통일의 3대 신화 이렇게 정식화해 봤어요. 우리가 3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통일에게도 여러 가지 대비가 된다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독일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왜 통일이 중요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연배도 있으시고 많은 경험을 하시고 또 미국에서도 오래 사신 분이라서 왜 통일이 필요한가? 이런 말이 정말로 아무런 의미 없는 그야말로 너무나 당연한
이를 왜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현실은 좀 다릅니다. 특히 젊은 세대. 제가 매년 이제 대학에 신입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들을 대상으로 통일 관련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의 70%, 80%가 통일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중요하고요. 어찌 보면 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통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가요? 사실 그건 아니죠. 한민족이라도 다른 국가로서 살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죠.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의 현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내에 있는 분들보다 더 객관적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요즘에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죠?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다르죠?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상당히 존경받는 나라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이 독일 유럽 연구센터 소장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는 곳이 사실은 대단한 곳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독일 정부가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연구소들 중에서 독일 연구에 아주 그런 권위가 있는 이러한 연구소들을 지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호가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이 1호였고요. 그 다음에 2호가 위스콘신, 3호가 조지타운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좀 확장해서 그 다음에 캐나다의 토론토, 몬트리올 이런 대학들이 지원을 받았고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걸 확장을 해서 그 후에 아시아에서는 1호가 동경대였고요. 2호가 베이징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3호가 이 흐름으로 봐선 서울대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중앙대가 된 겁니다. 이것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중앙대가 됐어요. 공모. 이건 다 공모입니다. 공모를 했는데 아무튼 중앙대가 좀 압도적으로 1등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센터가 16개국에 21개 센터가 있습니다. 16개국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이 센터가 매년 센터 컨퍼런스를 해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저로 봐서는 매년 전 세계 16개국의 그러한 유수한 학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외국의 학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그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평가할까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수준이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굉장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경탄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거기에 저 자신이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높이 평가할까요? 대한민국을 높이 평가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지금 대한민국이 성취한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로 특히 서구의 학자들 경우는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런 수준의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가라고 정말 놀라워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경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스웨덴에 있는 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고 하는 굉장히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연구소죠. 이 연구소에서 민주주의의 수준을 측정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한국이 선진국들, 중요 선진국들, 특히 그 중에서 굉장히 큰 국가 규모가 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아주 대표적인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나라를 30, 50 클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0, 50 클럽 들어보셨죠? 예, 인구가 5천만이 넘은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 넘는 이러한 나라를 30, 50 클럽이라고 하죠. 이 30, 50 클럽이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가 6번째 들어왔고요. 우리가 7번째 들어간 거예요. 이 나라 중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1등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보세요. 1919년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10년 만에 한 번씩 민주주의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30, 50 클럽 국가 중에서 1등을 했어요. 저는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촛불혁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눈은 우리가 안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을 훌륭한 나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성장, 이것도 뭐 아주 놀라운 경제성장을 지금 한 거 분명하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외국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그러한 성과라는 건 놀랍다. 예, 말하자면 놀라운 민주주의를 이루어냈고요. 아주 경이로운 경제성장도 이루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18년째 1위예요. 18년째. 2017년 한 해만 2등 했습니다. 2017년.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인구 100만밖에 안 되는 저 발틱의 조그만 나라, 그 나라가 1등을 했어요. 그 이후에 또 우리가 1등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작년에 또 1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18년째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 무뎌졌어요. 여러분, 자살의 내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안 좋을 때는 국제 평균의 10배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이 이제는 좀 기품 있게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왜 노인 자살률이 높은가요? 그 이유도 다 알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이에요.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아요. 52%에서 48%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 50%예요. 지금 대체로 유럽의 노인 빈곤율이 몇 프로입니까? 3에서 7% 정도. 5% 내외예요. 우리 10배입니다. 10배. 여러분,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요즘에 강연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부산이나 광주에 10시 강연을 하려면 KTX를 아주 일찍 일어나서 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 6시에 나오는 적이 많습니다. 새벽 6시에 나오면 특히 겨울에는 아주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인기척들이 보여요. 가보면 노인분들이 폐지 줍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선진국에서 노인들이 폐지 줍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마 미국엔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 한국 빼고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우울해요. 아동 우울증이 세계 1위입니다. 이것도 계속 1위예요. 아동 우울증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아이들이 사는 나라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합니다. 미국을 따라 마셨어요. 여러분, 불평등하면 사람들이 어디를 떠올렸나요? 멕시코와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표를 보면 미국, 멕시코를 따돌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불평등 지표가 뭔가요, 여러분? 예, 지난 연말에 나왔죠? World Inequality Report. World Inequality Report. 그게 나왔죠? 예, 파리에 있는 세계 불평등 연구소, 파리 경제대학에서 만든 거죠.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 가장 최근 거죠. 이걸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불평등을 따질 때 이들이 쓰는 지표는 상위 10%의 평균과 하위 50%의 평균, 이것을 가지고 불평등을 측정합니다. 여러분, 자산 불평등이 한국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위 10%와 하위 50% 평균의 자산 불평등이 몇 배 정도 되겠습니까? 무려 52배입니다. 52배. 52배.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경우는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5.6%입니다. 5.6%.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구 절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5.6%고요. 나머지 상위 5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94.4%라는 얘기죠. 94.4%.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양극화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 그런 사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가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부동산 불평등.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걸 초월합니다. 상위 1%가 부동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전체 부동산의 55%입니다. 55%.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몇 프로겠어요? 상위 10%.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무려 97.4%입니다. 97.4%. 그 얘기는 뭐예요? 하위 90%가 가지고 있는 부가 3.6%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지금 불평등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정태인 씨라고 아세요? 정태인 아세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가 있던 경제학자죠. 상당히 양심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은 뭐라 그래요?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는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누군가요? 토마 피케티죠. 토마 피케티. 토마 피케티의 피케티 베타 지수라는 걸 가지고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그러한 사회는 레미제라블이라고 아시죠?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죠.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됐던 프랑스 혁명 시기입니다. 그 시기의 불평등이 약 7.2라고 합니다. 7.2.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9라고 합니다. 9. 이 지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의 강도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 사회가 지금 대단히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불평등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겠어요?
한국인들이 이 불평등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불평등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이 불평등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을 선호하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것은 세계 가치 조사라고 하는 가치관 조사,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사회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걸 해요. 여기서 불평등에 대해서 물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불평등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차이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소득이 더 평등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경우는 더 평등해져야 된다가 23.5%, 더 불평등해져야 된다가 무려 58.7%예요. 58.7%. 2.5배입니다. 더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게. 미국보다도 더 심해요. 미국은 같은 질문에 더 평등해져야 된다가 29.6%예요. 29.6%. 더 불평등해져야 된다는 게 36%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독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독일의 경우는 더 평등해져야 된다가 57.7%예요. 그리고 더 차이가 나야 된다는 14%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독일과 한국은 거꾸로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더 불평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수가 독일에 비해서 3배가 많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그런데 재작년이죠. 2020년에 7차 조사를 또 했어요. 7차 조사를 했더니 이것은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7차 조사를 보면 한국은 더 평등해져야 된다는 숫자가 12.4%밖에 안 나와요. 더 평등해져야 된다. 소득이 12.4%. 더 차이가 나야 된다. 이게 64.8%입니다. 무려 5배가 됐어요. 2014년에는 2.5배였는데 무려 5배 차이가 납니다. 더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죠. 불평등 선호도가 5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불평등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개선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보고 있죠? 제가 KBS에서 무슨 강연을 해달라 해서 연초에 1월 2일 날 강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쌤과 함께라고 하는 일요일 날 하는 프로인데요. 쌤과 함께. 거기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다. 그런데 이쯤 되면 어떤 경제학자는 이쯤 되면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한다. 혁명이 일어나도 몇 번 일어날 불평등이다.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혁명 안 일어나잖아요. 왜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바로 능력주의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한국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데서 찾지 않고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인류대학 못 가서, 내가 공부 안 해서 이렇게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를 향해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등이 가장 높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끔찍한 현실이죠.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는 지금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지금 독일의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노동 평균이 1300시간 정도 일했어요. 한국은 대체로 2000시간에서 2300시간을 일했다고 나옵니다.
700 내지 1000시간 더 일했어요. 이것은 약 독일인과 비교해 보면 5개월 더 일한 거예요. 거의 노동 기계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가장 많이 죽어가는 노동자입니다. 아시죠? 산업재해 사망률. 이것은 23년째 1위예요. 1위거나 2위 사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23년 됐어요, 이것은. 그런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6,000명이 죽었어요. 46,000명. 여러분, 전시면은 이렇게 죽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죽겠어요? 20년 동안 46,000명이 죽었어요. 1년 평균 2,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저는 이것은 한국 사회는 노동과 자본 사이에 일상적인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본이 노동을 죽이는 거죠. 이 정도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특히 영국이 유럽에서는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영국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2008년에 의회에서 아주 혁명적인 법을 만듭니다. 이름부터 이렇게 바꿨어요. 기업살인법으로 바꿨습니다. 기업살인법. 사실은 산업재해가 아니죠. 기업이 죽이는 거죠. 비용을 아끼겠다고 노동자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살인법이라고 바꾸고 살인에 준하는 단죄를 했어요. 살인에 준한 굉장히 엄한 단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영국은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업살인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재작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영국에 비해서 무려 20배예요. 기업살인율이.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지금 OECD 안에서 남녀 사이의 격차, 이것을 재는 걸 유리천장 지수라고 하죠. 유리천장 지수. 이게 지금 생긴 지 9년 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 9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계속 1등입니다.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하다는 얘기죠. 최근에 나온 임금 격차를 보니까 약 35%, 여성들이 35% 적게 받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저출산율이라고 하는 것, 출산율은 매년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1 이하인 유일한 나라고요. 이것이 지금 6년째 1 이하예요.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나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이상한 현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계가 경탄하는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시죠? 오징어 게임. 그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픽션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그 한국 사회를 압축한 우의라고 해요. 우의, 파라벨. 그게 그 드라마입니다. 한국 사회를 압축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한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 시절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계속 만났어요. 제가 입학했을 때 대통령이 박정희였어요. 좀 지나니까 전두환이가 들어왔고요. 대학원 다닐 때 노태우가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는 바로 군사 독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주화 됐잖아요. 민주화 됐는데 왜 더 지옥이 돼가고 있죠?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누가 좀 답을 해주실래요? 한두 분 말씀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한국 사회를 분석한 건 인정하시나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 한국 사회의 명과 암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나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린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해냈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불행한가요? 분단 때문이요. 예,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예. 분단 때문이요. 예, 조금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예. 분단 때문이요. 예, 예, 좋습니다.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누가 어느 선생님이신가요, 지금? 독일의 클레어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할 말은 있긴 한데 다른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아, 다른 분이. 예, 조금 설명해 주세요. 어이구, 안 보이네. 누가 말씀하셨나? 아, 린다 제가 했어요. 사모님. 분단 린다 때문이라고. 예. 예, 조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남북 간의 분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원래 네, 가해자와 전쟁을 일으켰던 가해자랑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고 군부 독재로 해서 군부 독재에 의해서 희생당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분단의 문제의 근본이 분단에서 나와 있고 그 분단으로 해서 기득권층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한국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린다 모 선생님, 예, 분단이 근원적인 원인이고 우리가 치루었던 전쟁 또 군사 독재 이 사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과거 속에서 같이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런 분열의 원인이고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또 한두 분만 말씀 더 들어볼까요? 예, 클레어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원래 이런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예, 예. 갑자기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저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독일에서 3개국에서 살아봤는데요. 예, 예. 뭐라 그러나 독일에 오니까 제가 위기감이 없어진 거예요. 삶에 대해서 그런 스트레스, 압박감.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 자랐을 때 제가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돈 없으면 죽어야 된다. 너는 돈 없으면 요즘에 죽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그 압박감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사회가 그 노력한 만큼의 저한테 기회를 안 줘서 저는 이제 포기를 하고 떠나야겠다 생각을 했죠. 여성으로서 네. 대학 졸업하고 성적이 좋아도 기회가 안 주어졌으니까. 근데 저는 복지가 너무 사회 안전망이 한국이 그 경제적인 수준에 비해서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그러니까 뭐 경쟁에서 이기고 뭐 돈을 적어서 뭐가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이 그게 생성하고 직계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던 게 물론 기본소득이 꼭 올바른 방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복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독일에 오니까 제가 병원 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병원비를 안 내도 되는 건가? 물론 보험은 내죠. 보험은 내는데 계속 병원 진찰 다니는데 10원도 안 내고 나오는 게 병원비를 나올 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돈 안 내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그래본 적이 없어서.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보험이 있어도 공항에서 아파서 기절을 했는데 앰뷸런스를 부른다고 해도 갑자기 병원비가 몇천 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절을 하고 앰뷸런스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참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그 사회 안전망의 부재도 경제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 시스템의 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출세주의, 뭐 그 물질에 대한 집착 같은 게 뭐가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예, 그냥 고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클레어 선생님은 한국, 미국, 독일을 경험해 보니까 똑같은 자본주의 사회지만 복지국가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의 차이가 크다 하는 걸 느끼신 거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고요. 한 분 정도만 더 말씀 들어볼까요? 제가 예, 말씀드려도 예, 될까 예. 우리 모르겠는데, 박 선생님 해주세요. 예. 예, 아까 강의 시간에 어떤 일부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분단 일제를 거쳐서 분단을 살아가면서 분단을 구실로 정치 체제가 인민들한테 강요하고 그리고 그 강요를 통해서 습관화된 그 패배주의가 아까 말씀하신 그 능력주의가 당연하게끔 받아들이게 우리가 훈련되어 버린 좀 죄송한 말이지만 개가 돼 버리지 않았나. 우리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될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능력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능력주의가 파급하는 영향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강요된 분단을 극복해야 되지만 분단이라는 것을 빌미로 우리한테 강요한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식에 길들여지는 모습, 그것이 우리한테 그 능력주의라는 모습을 전해줬고, 그 능력주의가 결국 우리 스스로 이런 불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게 있을 텐데요. 일단 줄일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지 놀라서요. 저는 이 세 분이 말씀하신데 전부 딱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체제. 이 분단 체제가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과 같은 이런 이상한 불가사의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배경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이것을 독일식으로 말하면 야수 자본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도 한국 자본주의는 야수 자본주의 사회예요. 인간을 잡아먹습니다. 실업과 불평등이 지금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인간을 잡아먹는 그런 자본주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한국의 의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의 문제, 야수 자본주의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지금 능력주의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분단 체제가 문제인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문제, 특히 야수적인 형태의 자본주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문화적으로는 능력주의 문제. 이 세 가지가 한국 사회를 지옥으로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이상한 현실,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하고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했는데도 우리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이 이상한 배경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뭐겠어요? 분단체제, 냉전체제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실은 30년 전에 1990년대 동유럽이 그대로 붕괴함으로써 지금 분단이나 냉전체제 가진 그러한 곳이 없잖아요. 한반도가 지금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 분단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을 왜곡해 왔는지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완전히 볼품없는 국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G7에 초대받은 그러한 나라,
30, 50 클럽에 들어간 7번째 나라예요. 정말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인데 우리가 국제적인 위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볼품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대 국가의 기본 이념이 뭡니까, 여러분? 근대 국가의 기본 이념. 민족 자결, 국민 주권이에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민족 자결, 국민 주권. 이건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이걸 가지고 있나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직도 미국의 종속국으로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군사작전권도 없고요. 국민 주권도 훼손되고 있어요. 사드를 국내에 받아들이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거기 국민 주권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부끄러운 겁니다. 이제는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방된 지 벌써 70년 이상이 지난 이런 나라에서 아직도 미국의 종속국 행세를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의 경우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1969년에 빌리 브란트가 독일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패전국 독일의 총리가 아니다. 이게 제 일성이에요. 나는 더 이상 패전국 독일의 총리가 아니다. 나는 해방된 독일의 첫 총리다. 딱 이렇게 선언을. 해방된 독일의 첫 총리다. 그러면서 동방정책을 펼칩니다. 말하자면 자주적인 평화 통일 정책을 펼친 거죠. 그걸 가지고 당시에 미국의 닉슨과 또 프랑스의 뽕피두를 설득합니다. 독일의 평화, 궁극적으로는 독일의 통일을 통해서 유럽의 통합을 가져오고 유럽 통합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닉슨과 뽕피두를 설득을 해요. 그래서 끌고 갑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한국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그런 정치인들이 있나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보잘것없는 국가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분단 체제는 대한민국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왜 그렇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미국보다 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 뭐라고 하는 정당, 그것을 보수정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정말로 소가 웃을 일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의 정치 구도는 지금 국민의 뭐라고 하는 이 정치 집단은 사실상 보수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수라는 게 어떻습니까? 보수라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보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보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비극은, 정치적 비극은 좋은 보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클레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독일 경우를 보세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아시죠? 앙겔라 메르켈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보수 아니에요. 독일의 정통 보수예요. 기독교 민주당. 보수가 그런 거예요, 원래. 예? 다시 말하면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기본적인 사회 동포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인 휴머니즘의 터 위에 서 있는 게 보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최초로 갈라지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갈라질 때
그 가장 근원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보수주의는 공동체의 안녕을 더 중시하는 겁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처음에 나뉠 때 개인이 먼저냐 공동체가 먼저냐 이것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중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이룬 과거, 그게 뭐예요? 역사죠.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다 역사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원형이 뭡니까? 근대 사회에서 공동체의 원형은 뭐예요? 네이션, 민족이죠, 민족.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예외 없이 민족주의자인 거예요. 전부 민족주의자죠. 우리 김구 선생 대표적인 분이죠. 도산 선생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살아온 생활 양식을 뭐라고 하나요? 문화라고 부르는 거죠. 문화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주의가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뭐예요? 공동체, 민족, 역사, 문화예요. 중요한 가치죠. 독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공동체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공격해요. 빨갱이라고. 여러분, 민족을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용공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용공이라고. 역사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도망가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해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가요? 문화적인 사람 본 적 있어요? 이게 보수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보수가 있어야 그 나라가 안정적인 정치 질서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좋은 보수가 있어야 합리적인 진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사실은 보수가 없는 거죠. 지금 사실상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도가 대체로 뭐 민족을 중시하는 것 같고 공동체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또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정직하고자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문화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가 대체로 보수죠. 대체로. 그러나 보수 중에서도 상당히 보수입니다. 지금 독일의 보수와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정도는 보수 중에서도 상당한 보수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진보인 척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언어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비극은 지금 진보와 보수가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고요. 수구와 보수가 서로 결합해서 과도 지배하고 있는 올리가르키라고 하죠. 올리가르키 체제인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한국의 현실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말하면 어디라 그래요? 대다수가 미국이라고 하죠. 대다수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왜? 보수 양당제니까. 보수당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미국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그걸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갖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이몰 립셋 교수의 American Exceptionalism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그 역사적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세이몰 립셋의 American Exceptionalism, 미국 예외주의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이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그 책의 부제가 뭡니까? 왜 미국에만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예요. 왜 미국에만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 이게 그 책의 부제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경로로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미국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경로가 있는데요. 지금 한국은 미국보다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이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오른쪽 끝에 지금 하나의 정당이 있는 거죠. 예, 수구에 가까운 정당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지금 집권당이 있는 겁니다. 요 끝에 있는 거예요, 둘 다. 요 끝에.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심상정의 정의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떨어져서 독일의 메르켈의 기민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뭐예요?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당보다 진보적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은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는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메르켈 같은 정도의 독일 보수주의자가 한국 대선에 나오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극좌파라고 부를 겁니다. 극좌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정당이 한국에 오면 극좌파가 돼요. 그 정도로 한국의 지금 정치 지형은 너무나 오른쪽, 우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한국 사회의 사회적 비극의 원인입니다. 바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는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치적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분단이 만들어 놓은 상처죠. 한국의 분단 상태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 지형을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노동 세력을 대변할 정치적 세력이 부재하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한국의 두 번째 분단의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 어찌 보면 이게 더 중요해요. 뭐겠어요?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나를 망가뜨렸어요. 나를. 이 분단 체제가 한국인들을 준 파시스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국인들 대다수가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성격 구조 자체를 왜곡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분단은 저 도라산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38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분단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 안에. 분단은 내 안에서 나를 매일매일 통제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연을 하고 있죠? 저는 입으로는 강연을 하지만 제 뒤통수는 굉장히 바빠요.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자동적으로 검열하고 있어요. 말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한국인들은 다 자기 검열이 자동화되어 있는 인간들이에요. 이것은 분단이 한국인의 인성을 어떤 방식으로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커다란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분단이 만들어 놓은 권위주의적 성격을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주의적 성격의 특징이 뭐예요? 경쟁주의, 우열의식, 강자동일시, 약자 혐오, 동조습성, 그리고 흑백 논리예요. 흑백 논리, 폭력성, 공격성, 이런 것들이 다 분단이 우리에게 새겨놓은 우리 성격의 결함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아주 볼품없는 국가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불평등한,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만들었고요. 세 번째, 한국인의 인성 구조를 왜곡시켜서 한국인들 자체가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민주적인 성격을 결여한 이러한 국민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단은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왜곡시킨 근원 문제라는 거죠. 나를 왜곡시키고 우리 사회를 왜곡시키고 이 국가를 왜곡시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시급하게 중요한 것은 바로 분단체제 극복입니다. 평화예요, 평화. 빨리 이 분단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회 미래가 없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건 너무나 시급한 문제예요. 왜? 우리의 인성구조가 끊임없이 왜곡되고 우리의 사회 구조가 왜곡되고 국가의 품위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단체제 극복, 즉 평화체제를 빨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는 신속하게, 통일은 신중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주장을 하는 그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의 문제를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분단체제를 극복해야만 비로소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 자식들이 자랄 수 있고요. 우리가 분단체제를 극복해야만 우리의 정치 구도도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경쟁하는 정상적인 정치 구도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분단체제를 극복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가 주권을 확실하게 가지고 민족 자결의 권리를 누리는 정상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독일 통일에 대한 신화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반도 통일에 독일 통일이 주는 의미만 조금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요것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독일 통일의 의미, 한반도와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연성분단이다. 민족주의 함의. 여러분, 우리가 독일 통일과 이제 한반도를 많이 비교하죠? 비교할 때 조금 차이도 우선 조금 유의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겠어요? 우리는 아주 하드한 분단이고요. 독일은 소프트한 분단이죠. 얘들은 소프트한 분단이고요. 연성 분단. 우리는 강성 아주 강한 분단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 제가 한 번은 한독 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독일에 가서 무슨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한국과 독일이 다 분단 국가라고 하지만 너희는 분단도 아니다. 이게 무슨 분단이냐. 우리 정도 돼야 진짜 분단이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0살에 넘어왔어요. 남으로 공부하러. 저희 어머니는 85세에 돌아가셨어요. 65년 동안 단 한 명의 피부치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비극적인 사례는 못 봤어요. 주위에서. 저희 어머니처럼. 저희 어머니는 사돈의 팔촌도 한 명도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이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65년 동안 단 한 명의 친인척도 만나보지 못하는 그러한 분단을 상상할 수 있냐? 너희들이. 한국의 분단과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비극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분단의 양상이 우리와 너무 다르고요. 독일은. 두 번째는 네이션. 민족의 개념이 우리랑 다릅니다. 그래서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 이런 말은 독일에는 맞지 않고요. 독일은 네이션이란 말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우리는 민족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죠.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통일 한반도의 사회적 실체입니다. 통일 한반도의 사회적 실체.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통일 한반도는 어떤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통일된 사회가 어떤 사회냐는 거죠. 통일된 사회의 사회적 실체가 뭐냐는 거죠. 이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남한 자본주의가 확장되는 형태의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남한 자본주의가 확장되는 그러한 형태의 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반도는 끔찍한 형태의
약탈적 자본주의 사회가 될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지금 남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탈성이 더 강화됩니다. 왜? 남한 자본주의가 역사의 승자, 역사의 승리자 행세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차적인 피해자는 남한의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약탈성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북한 주민들도 고통을 받겠죠.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항상 통일의 사회적 내용에 대한 성찰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통일의 사회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한 세기 내내 소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계속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라고 하거나 자본주의라고 할 때 구체적인 나라에 있어서는 그것이 대단히 다양한 양식으로 구현됐다는 겁니다.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회주의 한번 보세요. 사회주의도 레닌 사회주의 있었고요. 스탈린 사회주의가 있었죠. 그리고 고르바초프 사회주의도 있었어요. 개혁사회주의. 소련이란 한 나라에서도 굉장히 다른 유형의 사회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회주의를 보세요. 예, 티토가 하는 유고의 소위 자주관리 사회주의도 있었어요. 티토가 말한 자주관리 사회주의. 이것은 상당히 또 나름의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라하의 봄 아시죠? 프라하의 봄, 누부체크가 꿈꾼 사회주의도 있었어요. 누부체크 사회주의.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이런 표현 보셨죠?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그야말로 서유럽의 사회주의자들도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동경했던 그런 사회주의가 누부체크 사회주의예요. 그런 사회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어떤가요? 아시아에는 대개 제3세계 사회주의죠. 민족해방과 사회주의가 결합되어 있죠. 호지밍 사회주의, 마오쩌둥 사회주의, 거기에 김일성 사회주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 사회주의는 독특하죠. 사회주의 역사상 가장 독특한 사회주의입니다. 김일성 사회주의가. 어떤 사회주의인가요? 예, 봉건 사회주의입니다. 말하자면 3대에 걸쳐서 세습을 한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에요.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는 세습 사회주의는 없습니다. 모택동이 세습했나요?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세습이라고 하는 봉건적 이런 승계 방식은 그야말로 비판을 받아야 할 유산이죠. 그런데 북한에서 3대에 걸쳐서 세습을 한 봉건 사회주의 사회인 겁니다. 이런 사회주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남한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자본주의도 다 같질 않아요. 아까 우리 클레어 선생님이 자본주의 국가 3개를 가보고서 다르구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남한 자본주의는 굉장히 약탈적인 야수 자본주의의 아주 전형입니다.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 중에서 지금 남한 자본주의처럼 이렇게 약탈적인 자본주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일본 자본주의 보세요. 일본 자본주의는 뭐라고 해도 일본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지배계급이 온정적 자본주의를 갖춘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온정적으로 보호했습니다. 가부장적 보호를 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지만. 그래서 자민당이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거죠. 온정적 자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자본주의 말할 것도 없죠. 스칸디나비아 자본주의. 이것은 사실은 한국인들이 보면 완전 사회주의죠. 저게 무슨 자본주의야? 사회주의지. 스칸디나비아 자본주의라는 건 사실상 거의 사회주의에 가깝죠. 그 다음에 독일과 프랑스의 중유럽. 이건 중수준 복지국가죠. 예, 이런 복지국가들. 이건 상당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혼합형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들도 굉장히 다양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 하는 것의 사회적 내용은 뭡니까? 20세기에 체제 경쟁이 남겨놓은 어찌 보면 최악의 두 모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모델 중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봉건적인 유형의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모델 중에서 가장 약탈적이고 야수적인 형식의 자본주의 국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되면 문제가 풀리나요?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20세기 체제 경쟁이 남겨놓은 두 개의 거대한 병자가 만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병은 결혼한다고 병이 낫습니까? 병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야죠. 결혼식장에 갈 일이 아니라. 이것을 치유하는 게 통일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하면 통일의 내용은 뭐예요? 북한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를 민주화하는 것. 동시에 남한의 이런 약탈적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휴머나이즈라는 표현을 써요. 휴머나이즈. 나는 자본주의 좋다 이거예요. 나만 자본주의 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휴머나이즈. 인간을 못 잡아먹게. 이 야수를 인간화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식으로 길들여야 된다는 거죠. 길들여야 된다. 예? 그걸 저는 휴머나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일의 사회적 실체는 북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를 민주화하는 것, 동시에 남의 약탈적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는 것. 이것이 통일의 사회적 내용이 돼야 된다. 그것을 성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4번이 중요합니다. 통일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북한이 결정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통일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북한이 결정한다.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독일을 한번 보세요.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이 16년 동안 통일 독일의 총리가 됐죠? 앙겔라 메르켈이 어디 출신인 거 혹시 아세요? 앙겔라 메르켈 맞습니다. 동독의 목사의 딸이죠. 목사의 딸입니다. 예, 동독의 개신교 목사의 딸이죠. 동독의 개신교 목사의 딸이 통일 독일에서 절반 이상 무려 16년 동안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요아킴 가옥이란 분인데요. 이분도 목사입니다. 요게 제가 2007년에 이분을 만난 건데요. 이분이 그 다음 해에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돼서 8년 동안 지금 대통령 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분도 동독의 목사 출신이에요. 볼프강 티어제 이분도 동독 출신의 학자입니다. 이분이 통일된 독일에서 최장수 국회의장을 했어요. 국회의장은 독일에서 넘버 2라는 거 아시죠? 통일된 독일에서 동독 출신 정치인들이 굉장한 활약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통일된 독일에서 통일 독일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한 것은 누구겠어요? 동독인들입니다. 서독인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겠어요? 동독과 서독은 어때요? 서독은 이미 통일되기 전에 좌파와 우파가 50대 50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정확히 50대 50이에요. 서독은 거의. 그래서 진보 보수가 서로 보수에 승리할 때는 51대 49예요.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거의 반반이에요. 자, 독일이 통일돼서요. 통일되고 나서 이제 통일 독일의 새로운 정치 세력을 결정합니다. 누가 결정하겠어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 동독인들이지. 동독의 유권자들. 동독 유권자들이 결국은 통일 독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뽑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남한은 어때요? 이른바 소위 보수와 진보가 50대 50이죠? 우리도 대통령 선거에서 소위 보수 진보가 50만 표 이상 차이 난 적이 없어요. 50만 표 이상. 거의 49대 51. 2% 3% 차이밖에 안 나죠? 이게 지금 남한입니다. 남한 사회 또한 50대 50이에요. 보수 진보가. 통일이 됐어요. 자, 누가
결정을 합니까? 정치적 미래를. 3,500만의 북한 주민이 들어오죠. 통일 한반도에. 자, 그 중에 유권자가 한 3천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결정해요? 너무나 간단한 산수죠.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통일되기 전에. 이 간단한 산수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통일이 되면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이 결정한 사람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북한 주민들 우리가 급속히 통일이 될 경우에 한반도는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들은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통일 전부터 연방 정치교육원이라는 걸 운영을 했죠. 이걸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장기간 동안 해왔어요. 이것은 통일 독일을 예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통일이 되니까 이러한 연방 정치교육원을 동독 지역에 쫙 체계적으로 그러한 만들어내서 이걸 기반으로 동독 사람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민주적인 그러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든 거죠. 우리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반도 민주시민교육원 이런 것들을 가칭이에요. 지금 정부가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바로 민주적인 시민들의 역량을 어느 정도까지 준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 강연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의 주신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진지하고 고마운 말씀, 여러분들이랑 다 같은 마음으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강연을 마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고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는데요. 질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건데, 독일과 한국의 차이를, 연성, 강성, 분단이라고, 구분하는 거나, 아니면 봉건 야수로, 봉건적, 사회주의와 야수적 자본주의로 구분하는 것은, 약간 역사적 경험의 시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신 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각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의 역사성을 포함해서 분류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역사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독일이 저렇게 연성 분단 상황이고, 우리 한반도가 강성 분단이 된 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특히 한국 전쟁 이게 뭐 결정적이죠.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증오를 양쪽에 키워놨고, 가해자 피해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중층적으로 서로 겹쳐가지고 아주 힘든 그러한 강성 분단이 돼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자본주의가 왜 이렇게 약탈적인 자본주의가 됐는가 하는 것도 역사적인 과정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경우는 개발 독재라고 하는 독특한 유형의 발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소위 재벌 독재라고 하는
재벌 자본주의라고 하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독특한 자본주의가 지금 생겨난 것이고요. 이것이 야수성을 갖게 된 것이죠. 예. 예, 질문하신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아까 북한이 취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 모습이 과연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언제라도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세계 지도에서 없앨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미 군사동맹이라든지 아니면 한미연합군 군사훈련 같은 것을 코앞에서 하지 않아도 과연 북한에서 3대 세습이라는 봉건적 체제를 만들었을까 하는 그 의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질문자가 계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 북한 자체만의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여건의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북한의 3대 세습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주의적 권력 질서, 이것이 미국과의 관계 양상과 관련이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게 인과론적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것 때문에 세습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일정 정도는 권력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 사회 내부에 있는 권력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계승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은 분명 지금 미국이 아시아 전략에서 펼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결국은 이 남북 분단과 미국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독일 통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는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거예요. 독일은 우리보다 통일 환경이 훨씬 더 좋았다. 우호적이었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독일은 통일 환경이 우리와는 비교가 안 돼요. 독일에서는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게 금기어였어요. 우리는 늘 통일하지만 독일에서는 통일이란 말 자체가 금기어였습니다. 말 자체를 쓰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독일의 역사 때문에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나요?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나요? 전부 독일이 일으켰잖아요. 통일 독일이 항상 유럽 안에서는 상존하는 위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나라가 독일 통일에 반대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통일이란 말이 나오면 유럽의 모든 나라가 떨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면 또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 정치인들은 통일이란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어요. 독일 통일이란 말이 나오면 유럽에서 난리가 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도 당시의 서독 총리 콜이 통일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머릿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통일 자체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여건이 안 좋았고요. 왜냐하면 모든 주변 국가가 독일 통일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반도 보세요. 우리가 통일한다고 겁먹을 나라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한다고 겁먹을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독일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습니다. 아니죠. 예, 잘 생각. 조금 이따 이제 그 반론을 하시고요. 지금 우리의 경우는 다행히도 전 세계에서 힘이 가장 센 네 나라가 와 있어요. 그렇죠? 미국 와 있고, 일본이 와 있고, 중국과 러시아. 예, 네. 정말 이 한반도라는 곳은 지정학적으로 기묘한 곳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네 나라가 우리 사이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나라가 우리의 통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당연히 손익계산을 하겠죠. 어떻게 통일되는 게 유리할지, 통일이 되는 게 유리할지, 분단 상황이 유리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신의 국익에 따라서 손익계산을 하겠지만 한반도 통일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야죠. 우리가 자주국가로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김대중 정도를 빼고는 그 이후에 어떠한 정치인도 우리가 한반도 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미국을 따라가는 이러한 방식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한반도에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구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남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의 빈곤, 정치적 상상력의 결여 때문이에요. 저는 거기 확신합니다. 예. 예. 예, 아까 아니죠 하신 분 말씀하시죠. 예. 아까 예. 아까 린다모 사모님 약간 아니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죄송해요. 아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아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독일이 그때 통일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죠. 우리 예. 한반도만큼이나 안 좋았을까 저는 싶더라고요. 항상 일본이랑 지금 상임이사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랑 미국이랑 영국은 절대로 한 번도 동의를 해주질 않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한반도 통일을 한 번도 지지해주지 않고 방해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우리 한국을 이용해서 계속 자국의 이익을 넓혀가지 한반도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 지금 남쪽을 그러니까는 말하는 그 사회주의를 막는 벽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가장 어려운 지금 상황에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특이한 그 지금 정치 상황 때문에 만약에 합한다고 그러면 너무 위험하다. 그런 말씀이 저도 동의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랑 김일성이랑 회담할 때도 그렇고 뭐 고려 연방제니 그렇게 이렇게 그런 제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서로가 마음 열고 교류해가면서 통일을 해가는 그러니까 독일식하고는 전혀 다른 통일 방식을 우리는 벌써 제안을 했고 그거를 어느 정도 진짜 오늘같이 이런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독일 통일이랑 우리나라의 통일 방법도 다르고 상황도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된 다음에 통일된 이후에 정권을 굳게 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북이 정권을 갖는 게 아니죠. 통일된 나라인데 어떻게 북이 정권을 갖겠어요. 통일된 나라인데 그러니까 지도를, 미래를.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예,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린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저는 유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통일이 될 것인가.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 못 드렸잖아요. 예,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양국 체제론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양국 체제론. 두 개의 외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 관계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게르만족이지만 그냥 다른 나라로 사는 거예요. 완전히 외국이에요. 이렇게 양국으로 사는 그러한 가능성도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일민족 이국가론이라고 해요. 일민족 이국가론. 동서독의 관계죠. 동서독은 두 개의 국가로 서로 인정했죠. 그러나 서로 외국은 아니에요. 이런 애매한 거죠. 외국은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동서독은 대사관을 교환하진 않았어요. 왜? 외국이 아니니까. 상주 대표부만 교환했습니다. 이걸 일민족 이국가론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국가연합론이라고도 합니다. Confederation. 그 다음에 이제 연방이 되는 거죠. 연방제로 가면 이건 뭐 완전히 통일된 국가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통일이죠. 저는 이 세 가지 가능성, 양국 체제, 일민족 이국가 체제, 연방제 이 세 가지 체제를 너무나 한쪽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남북이 서로 가까워지는 그러한 정도, 또 북이 민주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러한 정도에 유연하게 그러한 체제를 맞춰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독일에 계신 우리 정금순 선생님께서 독일에서 마르켈 총리가 마지막 연설을 했었던 내용 중에 저희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전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거론하고 싶으셔가지고 정금 선생님 계시면 베를린에서 사시는 분이고 지금 일 때문에 부산에 계신다는데요. 정금 선생님 말씀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독일 리더들이 통일을 많이 준비한 거 지금 오늘 강연에서 나왔지만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도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그 일관적인 동방 정책을 통해서 또 이웃 그 외교를 통해서 통일 분위기를 만드는 것만은 우호적인 통일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거 우리가 굉장히 높이 사야 되죠. 그런데 뭐니 해도 아주 직접적인 배경은 그 당시에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데모에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가 강연에 하신 것은 이분들이 그 강연에 나가신 분들이 자기 미래가 당시에 그 독재 체제 하에서 그 굉장한 압제하에서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불확실하고 그 불안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거리에 나갔던 시민들의 그 용기를 대단히 높이 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는 우리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그 불확실한 미래, 그때는 통일을 전혀 아무도 예상 못했으니까요.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탄압받을 위험은 무척 컸던 거죠. 그 상황에서 그분들의 그 민주주의와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듣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지금 제가 한마디만 선생님 예. 말씀에 조금 보탤게요.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통일 과정 말씀 못 드렸는데 정 선생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이룬 게 아닙니다. 독일의 통일은 동독 시민들이 이룬 겁니다. 서독은 그냥 그것을 이렇게 주워 담기만 한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독일이 통일된 것은 정 선생님 말씀처럼 라이프치히의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재자인 에리히 호네커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독혁명을 몰라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서독이 가서 이렇게 흡수한 게 아니에요. 독일 통일은 용감한 동독 시민들,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동독 시민들이 독재자를 무너뜨린 거고요. 그 결과 쟁취한 민주 선거, 처음으로 민주 선거를 하게 돼요. 그 결과로 동독 시민들이 통일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의 주인공은 동독 시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튼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죠. 네, 그 부분을 정 선생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것이 만들어낸 게 결국은 동독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부심이 만들어낸 게 결국 앙겔라 메르켈 같은 동독 출신 총리였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보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마 흔히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독일 통일과 한국 통일의
어쩌면 유사성, 어쩌면 반대되는 개념에서 흔히들 말하기를 독일은 흡수 통일이 됐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바로 그거랑 연관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독이 서독에서 흡수돼서 된 통일이 아니라 그 통일 전개 과정에 동독의 주체적인 자주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만 독일 통일이 과정이나 그 결과 그리고 독일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한국 통일에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정금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나 김누리 교수님의 보충 설명이 그런 것이라는 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더 보충하면은 네.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 참고 논문들 보내드렸죠. 네. 예, 독일 통일과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혹시 이 과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선생님이 조금 보내주시면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아마 우리 특히 이제 한국 국민들 특히 이제 여기 계신 시민사회 분들이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시각이나 역사적인 관점을 좀 더 유연성 있게 보고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국가보안법이 우리 남한에 있어서 그 통일을 얘기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주 이 일제 치하에서부터 존속된 국가보안법이 민주화가 됐다는데도 아직도 헌법 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 그것을 철폐시키는 것이 우선 급선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200% 동의하고요. 200% 동의하고요. 지금도 지하철을 타면 옆에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파시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오늘 있습니다. 남북 경협 대북 사업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첩죄로 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오늘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는데요. 통일을 얘기를 하면 국가보안법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리고 기득권자들의 그 최종 심판자인 판사들이 결국 이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 판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에서는 남한에서의 통일 얘기는 사실상 어렵게 돼 있어요. 네, 같이 맞습니다. 힘을 써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지금 선생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은 분단 기득권 세력이죠. 분단 기득권 세력이 지금 남한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분단에 기생해서 기득권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서 통일을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예. 네, 저는 동의합니다. 이들을 분단 기생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뒤에는 또 항상 미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위력을 갖고 미군이 남한을 군사기지로서 사용하면서 그 뒤를 봐주고 있다는 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으신지. 그러니까요. 지금 선생님 말씀에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재봉 교수, 원광대 이재봉 교수가 그 미군과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분 박사 논문 주제도 그거고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재봉 교수의 글을 조금 읽어보시면 더 깊이 있게 많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그 시간상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도 가능할지요? 예, 그럼 예. 왜냐면 이 질문이 그 사전 조합된 질문이 돼서 한번 뭐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 공산권의 몰락 및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체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 경제적 체제가 건재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것이 통일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정확히 앞부분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소련이나 공산권의 붕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아울러 독일의 통일도 연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역사적 상황에서 그 경제적 체제나 그런 정치적 체제가 변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기들의 그 주체 사상이랄까 그런 걸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그 사회 체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고, 그리고 그것이 통일에 혹시 득이 되나 아니면 해가 될 수 있다면 뭐가 될까?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요. 제가 답하기에는 좀 너무 버거운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정말 그 부분 두고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정치학자들 사이에 또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을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존속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뭔가 거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그쪽 부분엔 전문가가 아니니까 북한 사정을 잘 아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